한국은 미국 납세자의 피를 빨아먹는 뻔뻔한 기생충입니다. 15년째 미국 황금 시간대를 장악한 엘리트 앵커 사라 젠킨스가 카메라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내뱉는 말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짓밟으며 막대한 부와 명예를 쓸어담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한국은 시청률을 위한 쓰레기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19살 외동딸이 바로 그 쓰레기통이라 부르던 한국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침뱉던 우물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사라는 지옥 같은 72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내던지며 허절한 눈물로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도대체 이 오만한 혐한 앵커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산산조각나는 그 통쾌한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라 젠킨스입니다. 미국 최고의 보수 언론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자리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매일 밤 9시 스튜디오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면 저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독서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제 등 뒤로는 미국 전역의 지도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고 프롬프터 위로는 제가 직접 다듬은 날카로운 문장들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단골 소재, 아니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희생양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안보 우산 아래서 안일하게 무임승차를 즐기며 우리 납세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이 한마디면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수치부터 한미 무역 적자, 통계까지 제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숫자들은 언제나 한국을 향한 날 선 비수였던 것이죠. 제게 그 나라는 그저 돈만 밝히고 안 보는 미국의 기대는 혐오스럽고 무능한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한치의 떨림도 없이 유창하게 원고를 읽어내려갈 때면 저는 제가 세상의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언론인 상패들과 최고 시청률을 알리는 크리스탈 트로피들이 제 삶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저를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했던 겁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앵커일지라도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저 한 아이의 엄마인 겁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 같은 외동딸 클로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오직 제 품에서만 애지중지 키워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클로이의 방이 온통 보라색 포스터로 도배되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3년 전쯤 아이는 BTS라는 한국 가수들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10대 소녀들의 흔한 유행병이겠거니 금방 지나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클로이의 증세는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제 용돈을 털어 두꺼운 한국어 교재를 사오더니 밤새 방에 틀어박혀 알 수 없는 꼬부랑 글씨를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더군요. 심지어는 주방에서 알 수 없는 매운 냄새를 풍기며 떡볶이라는 한국 음식을 만들다 냄비를 태워 먹은 적도 있었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겠다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딸을 볼 때면 저는 한심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클로이, 그 춤추는 애들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학 진학 준비나 신경 쓰렴. 제가 클로이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을 때마다 아이는 상처받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딸이 왜 그렇게 그 낯선 나라의 문화에 열광하는지, 그 노래 가사가 아이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저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던 겁니다. 제게 한국은 철저한 혐오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된 클로이가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번 방학 때 친구 엠마와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가겠다는 거였죠. 제 입에서는 즉각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갔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가는 거니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만 엄마한테 그 잘난 나라 자랑은 늘어놓을 생각하지도 마라. 방위비나 축내는 그 뻔뻔한 나라에 대체 왜 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이는 더 이상 제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돌아서서 캐리어에 짐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클로이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도 저는 서재에 앉아 다음날 방송할 원고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혈세를 증발시키는 밑빠진 독입니다. 이 자극적인 문구에 별표를 치며 흡족해하고 있었죠. 엄마, 나 내일 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섭섭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끝이었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따뜻한 포옹 한 번, 밥은 잘 챙겨 먹으라는 다정한 당부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은 겁니다. 내일 당장 방송에서 터뜨릴 혐한 발언들을 가다듬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때의 뼈저린 후회가 평생 제 가슴을 찢어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새벽 2시 14분. 텍사스의 깊은 밤, 온 집안이 죽은 듯이 고요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겁니다. 서재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던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국제전화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이려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2번, 3번, 집요하게 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덜덜 떠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세스 젠킨스. 저 엠마예요. 클로이랑 같이 서울에 온.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덮치는 겁니다. 엠마, 이 새벽에 무슨 일이니? 클로이는 어디 있고 내가 전화를 해? 엠마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안 보여요. 어젯밤에 여의도에서 콘서트를 보고 인파에 밀려 헤어졌는데 그 뒤로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 인스타그램 접속 기록도 어젯밤이 마지막이에요. 호텔에도 안 들어왔어요. 벌써 만 하루가 지났어요. 어떡해요, 미세스 젠킨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던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수백만 명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강철 같은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착해, 엠마. 배터리가 나간 거겠지. 걔 원래 휴대폰 충전 잘 안 하잖아. 제 목소리는 이미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예 전원 자체가 꺼진 지 하루가 넘었다고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해서 각자 숙소로 알아서 돌아가기로 한 건데. 클로이한테 분명히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클로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하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은 채 곧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기계음만 귓가를 무자비하게 때렸죠. 5번, 10번, 20번을 연달아 걸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보라색 조명이 화려하게 비추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클로이의 앳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내 인생 최고의 밤이라는 문구와 보라색 하트가 적혀 있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려 24시간이 넘는 끔찍한 공백. 19살 한 번도 제 품을 떠나본 적 없는 가녀린 내 딸이 내가 그토록 끔찍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당장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뒤져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상 연락망을 찾아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무미건조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딸이 한국에서 실종됐습니다. 벌써 24시간째 연락이 안 된다고요. 당장 그 나라 경찰을 풀어서 찾아주세요.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미세스 젠킨스, 진정하십시오. 성인이 연락 두절된 지 24시간 미만인 경우 현지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개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넣겠습니다. 담당자가 배정될 때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절차, 규정, 매뉴얼. 제가 매일 밤 방송에서 그토록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던 그 형편없는 미국식 선진 시스템이 지금 내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가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규정 따위가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공문을 보내고 절차를 밟는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내 딸이 그 끔찍한 나라의 뒷골목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수화기를 집어 던지듯 끊어버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떠나기 전날 밤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고 싸늘하게 등을 돌렸던 제 뒷모습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게 내 딸과의 마지막 대화면 어쩌지? 그 차가운 인사가 마지막이면 어쩌지? 이렇게 영영 내 전부인 클로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식은땀이 되어 온몸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전화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찾아야만 했죠. 미친 듯이 서재 서랍을 뒤집어 엎어 먼지 쌓인 여권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달라스 공항에서 아침에 출발하는 인천행 직항 항공편이 한 자리 남아 있었습니다. 티켓값이 수천 달러인지 비행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손을 벌벌 떨며 결제 버튼을 누르고는 당장 캐리어에 아무 옷이나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서를 던지듯 소리쳤습니다. 클로이한테 문제가 생겼어. 나 한국에 간다. 당분간 내 자리 비워둬. 수화기 너머로 미쳤냐는 국장의 분노 섞인 고함이 들렸지만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곧이어 동료 앵커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사라, 제정신이야? 내가 한국에 간다고? 내가 매일같이 미개한 후진국이라고. 방송에서 침을 튀기며 욕하던 그곳에 내 발로 직접 간다는 게 말이 돼? 동료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시청률을 위해 한국을 모욕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미개한 나라로 제 발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만의 극치를 달리던 사라 젠킨스 본인이 말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불의 산채로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죠. 최고급 퍼스트 클래스의 푹신한 좌석도, 승무원이 조심스레 내어온 따뜻한 기내식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속 때문에 입안이 바싹 말라 물 한 모금조차 삼킬 수가 없었으니까요. 기내 스피커를 통해 부드러운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가슴은 발밑으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개한 언어라며 귀마개를 꽂고 고개를 돌렸을 그 낯선 소리. 제 딸 클로이가 그토록 사랑하고 밤새워 배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언어. 그런데 정작 엄마인 저는 이 언어를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끔찍한 무능력자였던 겁니다. 아이가 낯선 이국 땅의 어두운 길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공포에 질려 한국어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조차 구별해낼 수 없는 바보 같은 엄마인 것이죠. 창밖으로 칠흑 같은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클로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라색 하트. 화면 속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내 딸.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번졌습니다. 비행기가 아시아 대륙을 향해 날아갈수록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오만한 숫자들은 점점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주한미군 28,500명.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자랑스럽게 외워두었던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진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내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나라라고 침을 튀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금 그 나라 어딘가에 내 심장과도 같은 딸이 짐승처럼 혼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지경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비하면 손의 통증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우리 비행기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차분한 안내방송이 무덤 같던 기내의 정적을 깼습니다. 14시간의 지옥 같았던 비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제 눈은 시뻘겋게 핏발이 서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은 더 이상 잘나가는 엘리트 앵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땅, 한국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백인 여자, 돈과 숫자밖에 모르는 오만방자한 미국인 앵커. 저는 지금 그 모든 가식과 알량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그저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 울부짖는 비참한 짐승이 되어 이 땅에 첫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클로이는 살아있을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그토록 끔찍하고 미개하다고 욕했던 나라의 무법천지 속에서 내 가엾은 딸은 대체 어디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걸까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내 딸을 어떻게 품어주고 지켜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제 15년에 견고했던 세계관이 수백만 조각으로 박살나며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그 거대한 충격의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한국의 모습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떠들어댔던 그대로였습니다. 낙후된 시설, 매연과 먼지로 가득한 거리, 무질서하게 엉킨 사람들과 불친절한 눈빛들. 미군의 강력한 안보 우산이 없이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가난하고 미개하며 우리 미국의 피 같은 세금만 축내는 기생충 같은 나라. 그것이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대한민국의 민낯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항의 풍경은 그야말로 제 오만한 편견을 비웃는 듯한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듯한 압도적인 규모의 터미널은 먼지 한 톨 없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유선형의 건축물들이 우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잠깐 들렀을 때도 텍사스의 댈러스 공항이나 뉴욕 JFK 공항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그 흔한 쓰레기 악취나 바닥에 들러붙은 껌. 자국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죠. 탑승객을 윽박지르는 미국의 거친 보안 요원들과 달리 이곳의 직원들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입국 절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매일 밤 시청자들 앞에서 세금을 갉아먹는 후진국이라고 조롱했던 그 나라가 맞단 말인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는 멍한 정신을 다잡고 도망치듯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딸의 행방을 쫓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 도심으로 미끄러지듯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8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거대한 고속도로 위로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뿜어내는 가로등이 도로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죠.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대교들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세련된 빌딩 숲은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보다 더 화려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그 완벽한 인프라가 제 낡고 썩은 세계관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뒷좌석에 웅크려 앉아 불안감에 벌벌 떨며 손톱만 물어뜯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지긋한 연세의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핏기가 싹 가신 제 얼굴을 힐끗 보시더니 신호 대기 중에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꾹꾹 누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어두운 새벽에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낯선 백인 여자를 태우고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순간 덜컥 겁이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제게 쓱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켜져 있던 번역기 앱 화면에는 큼지막하고 선명한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 안전합니다. 투박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기사님의 주름진 얼굴. 조금이라도 길을 빙빙 돌아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혈안이 된 미국의 악덕 기사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 낯선 한국의 노인은 벼랑 끝에 몰린 재 찢어질 듯한 불안감을 단숨에 읽어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하고 서툰 방식으로 낯선 이방인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었던 것이죠. 순간 목울대가 뜨거워져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켜야 했었죠. 클로이가 머물기로 했던 명동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어느덧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로비의 프런트에는 젊은 여직원 혼자 뜬 눈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카운터로 달려가 영어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실종됐어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벌써 하루가 넘게 연락이 끊겼다고요.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에 직원은 당황할 법도 한데 그녀는 이내 차분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뀌더니 또렷한 영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진정하세요, 부인.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3개의 번호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112는 경찰, 119는 구급, 그리고 1330은 24시간. 영어 통역이 지원되는 외국인 관광 핫라인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팁으로 $20짜리 지폐를 손에 쥐어주지 않는 이상 911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봐라며 귀찮은 듯 어깨를 으쓱하고 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자기 업무 범위를 단일 인치라도 벗어나는 일에는 절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 직원은 메모지를 쥐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직접 수화기를 들어 남대문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를 호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운터 아래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과 초콜릿바를 꺼내 덜덜 떠는 제 두 손에 꼭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까지 오시느라 식사도 못하셨을 텐데 든든하게 힘을 내셔야 따님을 빨리 찾죠. 기사님께 목적지는 미리 결제하고 말씀드려 놓았으니 걱정 말고 타세요. 이름조차 모르는 낯선 외국인, 심지어 투숙객도 아닌 제게 베푸는 데가 없는 호의였습니다. 팁을 바라는 눈치 따위는 전혀 없었죠. 그저 자식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떠는 늙은 어미를 순수하게 걱정해주는 그 맑고 깊은 눈망울 앞에 저는 15년 동안 쌓아올린 저의 그 차갑고 이기적인 논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입에서는 평생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가 터져나왔던 겁니다. 호텔 직원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솔직히 제 가슴 한편에는 짙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료주의적이고 꽉 막힌 경찰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미국에서 성인 실종 신고를 하려면 산더미 같은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최소 24시간, 길게는 48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전산에 접수가 됩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제 애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죠. 하물며 여기는 제가 평생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나라 한국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이른 새벽에 어느 경찰이 귀찮은 외국인의 실종 사건에 발벗고 나서줄까? 깊은 절망감과 체념에 휩싸여 접수처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인?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형형한 30대 중반의 형사 한 분이 즉각 다가왔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박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 번역기를 들이밀며 딸이 사라졌다고 콘서트에 간 이후로 하루가 넘게 전원이 꺼져 있다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박 형사님은 제 떨리는 손에서 클로이의 사진을 말없이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규정을 운운하거나 서류 뭉치를 들이미는 대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수사과 사무실 안쪽 제자리로 턱하니 안내하는 겁니다. 성인 실종 24시간 대기 규정? 귀찮은 기색? 그런 건 일절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책상에 놓인 모니터 2대를 켜고 클로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방대한 CCTV 화면망을 통째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마지막으로 스토리를 올린 시간이 밤 10시경이군요. 방탄소년단 콘서트 때문에 인파가 엄청났을 텐데 그 시간대부터 이 일대 카메라를 모조리 돌려보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박 형사님은 서툰 영어 단어들과 스마트폰 번역기를 적극적으로 섞어가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콘서트가 끝나고 지하철역을 향해 쏟아져 나오는 수만 명의 거대한 인파가 개미떼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곳곳에서 보라색 응원봉 불빛이 번쩍거리는 그 혼란스러운 돗대기 시장 속에서 내 딸을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덜컥 겁이 나고 짙은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님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는 매의 눈으로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 30분, 그리고 1시간. 마우스의 휠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의심되는 인물이 나오면 화면을 최대치로 확대하고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렸다가 주변 골목의 다른 각도 카메라로 수십 번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고되고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게 배고 충혈된 눈을 연신 비벼가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짜증 섞인 한숨을 쉬거나 시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동생이나 조카를 찾는 사람처럼 화면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 헌신적인 뒷모습을 지켜보며 벤치에 앉아 다리를 오들오들 떨고 있던 제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다른 중요하고 다급한 강력 사건들도 많으실 텐데 이 외국인의 실종 의심 사건 하나에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매달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요. 그러자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던 박 형사님이 무심하지만 제 가슴을 정통으로 내리치는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애타게 딸을 찾고 계시잖아요.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어미가 우는데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잖아요. 그 평범하고 따뜻한 단어가 시퍼런 비수가 되어 제 얼어붙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귀찮은 미해결 사건 번호로 치부되어 서류 더미 속에 묻혔을 제 딸이 이영만리. 낯선 한국의 경찰에게는 반드시 찾아내어 어미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귀한 자식으로 대우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향해 방위비가 어쩌고 혈세가 어쩌고 도둑놈들이라고 떠들어대며 밥벌이를 했던 제 알량하고 더러운 입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수치심이 몰려왔던 것이죠. 찾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그렇게 무려 1시간 20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정적을 깨는 박 형사님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죠.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화면 구석. 시간은 밤 11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장소는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어깨에 치이면서도 눈에 익은 낡은 청자켓을 입고 갈색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아이. 바로 제 목숨보다 귀한 딸 클로이가 찍혀 있었던 겁니다. 비록 휴대폰을 잃어버린 듯 주머니를 뒤적이며 허둥지둥 불안하게 걷고 있었지만 다친 곳 하나 없이 제 발로 멀쩡하게 지하철역 안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오 맙소사. 살아있어. 내 딸이 살아있다고요. 저는 털썩 주저앉아 모니터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박 형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즉시 전산망을 두드려 클로이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이 저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었죠.
교통카드 기록과 역 구내 카메라를 교차 확인하던 박 형사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따님이 여의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고 서울역 구내 카메라에 새벽 첫 KTX 고속열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부산역 카메라에서도 하차하는 장면이 확인됐어요. 지체할 시간 없이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는 서둘러 코트를 집어드는 제 손에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꾹꾹 눌러 적힌 명함을 단단히 쥐어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와 관할 파출소에 제가 방금 싹 다 협조 요청 연락을 돌려두었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가시더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땅 어디든 우리 경찰이 끝까지 어머니를 도울 겁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어느새 서울의 맑은 아침 햇살이 제 젖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 목을 조르던 끔찍한 절망의 먹구름이 한 줄기 빛을 만나 서서히 걷히는 기분이었죠. 손에 꽉 쥔 구겨진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우. 1시간 20분 동안 남의 딸을 찾겠다고 제 눈알이 빠지도록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봐준 헌신적인 경찰. 호텔에서 밥 굶지 말라며 초콜릿을 쥐어주던 맑은 눈의 프런트 직원. 번역기로 투박한 위로를 건네며 꽁꽁 엄마음을 녹여주던 노인 택시기사. 제가 지난 15년 동안 그토록 악마화하며 모욕하고 짓밟았던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오만방자한 죄인인 저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질 듯한 죄책감과 가슴 벅찬 희망을 동시에 품에 안은 채 딸이 살아 숨쉬고 있을 그 낯선 남쪽의 항구 도시 부산을 향해 미친 듯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역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순간 저는 웅장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돔 형태의 역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매일같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던 그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이나 시카고의 유니언 역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오가는데도 소리치거나 무질서하게 부딪히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완벽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달려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부산행 티켓을 달라고 외쳤을 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승무원이 내민 티켓의 가격과 시간을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325km 거리를 가는데 겨우 2시간 40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게다가 요금이 고작 43달러,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라고요? 미국에서 텍사스 댈러스에서 휴스턴까지 비슷한 거리를 암트랙 기차로 이동하려면 무려 5시간 반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게다가 툭하면 연착되기 일쑤고 요금은 150달러를 훌쩍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으로 2배나 빠른 속도로 대륙을 가로지른다는 겁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 흰색 유선형의 날렵한 KTX. 고속열차를 마주했을 때의 그 압도적인 위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벽에 시커먼 기름때가 껴있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 미국의 낡은 기차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방금 우주선 공장에서 갓 뽑아낸 듯 매끄럽고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니까요. 지정된 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열차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승강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도심을 벗어난 기차는 무서운 속도로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제 휴대폰에 GPS 속도계 앱을 켜보니 숫자는 순식간에 시속 200km, 250km를 넘어 마침내 300km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가 막혔던 건 그 엄청난 속도로 폭주하고 있는데도 기차 안은 고요한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뜨거운 커피의 수면이 거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기차가 없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려면 낡은 기차로 꼬박 이틀 밤낮을 덜컹거리며 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강대국이라고 매일 밤 목에 핏대를 세우며 떠들던 내 조국에도 없는 이 엄청난 인프라를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작은 나라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단 말인가.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아름다운 산천과 번듯한 도시들을 바라보며 저는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지켜줘야만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연약한 나라라는 제 오만방자한 착각이 속절없이 박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40대 초반의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분이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건네오는 겁니다. 저기 실례지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평소에 저였다면 낯선 동양인 남자의 호의를 경계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미국 대중교통 안에서 낯선 이가 말을 거는 건 10중 8구 돈을 구걸하거나 나쁜 의도를 품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14시간의 비행과 뜬 눈으로 지새운 밤,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극도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저는 그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에 그만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내 딸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끊겨서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서울 경찰이 아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기록을 찾아줬는데 부산 지리도 전혀 모르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두서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하소연하자 남성분은 놀란 눈치더니 이내 표정을 진지하게 굳히며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드는 겁니다. 따님이 19살 배낭여행객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비싼 호텔보다는 해운대 근처의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제가 그 일대에 있는 안전하고 평점 좋은 게스트하우스 목록과 연락처를 싹 다 뽑아드릴 테니 제 휴대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는 무려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출장 업무도 제쳐둔 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20곳이 넘는 게스트하우스의 리스트를 정리해 제게 내밀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이 리스트를 보여주며 하나씩 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꼭 무사히 찾으실 수 있을 테니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부산에서 통역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하라는 당부까지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 방금 기차. 옆자리에서 처음 만난 늙고 초라한 외국인 여자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이런 엄청난 선의를 베푼다는 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제 떨리는 질문에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니가 귀한 딸을 잃어버려 애를 태우고 계시잖아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은 세상 어디나 다 똑같은 거니까요. 또다시 그 부모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이나 금전적인 대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저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고 기차는 어느덧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훅 끼치는 부산역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남성분과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뛰쳐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관할인 해운대 경찰서로 향했죠. 서울의 박 형사님이 미리 손을 써두신 덕분에 해운대 경찰서의 형사님들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곧바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부인, 부산역 CCTV를 통해 따님이 역광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버스를 타버린 건지 아니면 도보로 이동한 건지 동선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일대 숙박업소에 탐문 수사를 벌일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동선이 끊겼다. 그 선고 같은 한마디에 저는 경찰서 앞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니요. 당장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데 이 거대하고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딸의 흔적이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에 또다시 짙은 어둠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던 저는 경찰서 건너편 모퉁이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 카페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처박혀 아까 기차에서 남성분이 찾아주신 그 빼곡한 게스트하우스 리스트가 담긴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전화를 걸고 싶어도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클로이, 내 아가.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참으려 해도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아주 앳되고 맑은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건너편 테이블에서 두꺼운 전공서적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던 20대 초반의 앳된 남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청바지에 낡은 배낭을 맨 영락없는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이었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까부터 너무 서럽게 울고 계셔서 도저히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영문학과 3학년 이민호라고 합니다. 영어는 조금 할 줄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이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라도 하듯 그 어린 학생 앞에서 제 딸이 실종된 사연과 기차에서 받은 게스트하우스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경청하던 민호 학생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덮어두었던 자신의 노트북과 전공 책을 가방에 마구 쑤셔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부인, 당장 이 리스트에 있는 번호로 제가 전화를 싹 다 돌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가는 숙소부터 제가 직접 한국어로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를 테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손을 황급히 만류했습니다. 안 돼, 학생. 아까 보니까 오후 수업 과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 같은 낯선 외국인 때문에 귀한 대학 수업을 빠져선 안 되잖아. 그러자 민호 학생은 배낭을 둘러매며 저를 향해 환하게 그리고 너무나 듬직하게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업이야 다음 주에 다시 들으면 되지만 낯선 타국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떨고 있을 딸을 찾는 일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100번 1000번 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민호 학생은 제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20곳의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직접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체크인한 19살 미국인 여자 손님 없었습니까? 네, 갈색 머리에 청자켓을 입었고요. 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 없으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전화를 끊고 다시 다이얼을 누르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거절당하고 허탕을 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 어린 학생은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할까봐 해운대 쪽은 외국인이 많으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연신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진 제가 민호 학생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호, 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나한테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 귀한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내 조국 미국에서는 그 어떤 대학생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는 않아. 그러자 8번째 번호를 꾹꾹 누르던 민호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 맑은 눈동자로 대답했습니다. 이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누군가 길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게 당연한 거고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려 길바닥에서 울고 있으면 같이 찾아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의 도리가 그런 거니까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그 무심하고도 평범한 한마디가 제 머리를 향해 거대한 해머가 되어 날아와 내리꽂혔습니다. 15년 동안 오직 숫자로만, 돈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고 재단해왔던 제 천박한 세계관이 바닥부터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 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무역 적자, 달러의 가치. 제가 맹신하던 그 잘난 미국의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얼마나 역겹고 초라한 것인지 이 20대 초반의 어린 한국 청년 앞에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8번째 게스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민호. 학생의 두 눈이 화들짝 놀라며 커다래지는 겁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19살. 미국인 여자아이.
청자켓? 휴대폰을 바다에 빠뜨려 잃어버린 게 맞다고요? 오 맙소사. 민호 학생이 전화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서며 저를 향해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 찾았어요. 클로이가 맞대요. 해운대 안쪽 골목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무사히 살아있대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카페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찢어질 듯한 공포, 그리고 나를 감싸주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 학생이 저를 일으켜 부축해 택시를 잡으러 뛰어가는 동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저주했던 이 나라가 그들이 가진 그 바보 같을 정도로 맹목적인 정의라는 무기가 결국 지옥 끝에서 내 딸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는 인간의 영혼까지 구원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 학생이 다급하게 잡아세운 택시를 타고 해운대 안쪽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던 큰 길과 달리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고 소박한 주택가였죠. 붉은 벽돌집들 사이로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변 게스트하우스. 영어로 작게 적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택시가 채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고꾸라질 뻔한 저를 민호 학생이 꽉 부축해 주었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게스트하우스의 낡은 유리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코끝을 훅 치고 들어오는 진하고 구수한 냄새. 제 평생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설지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냄새, 바로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냄새였던 겁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작은 거실 바닥에는 커다란 신문지가 넓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가득 담긴 커다란 양푼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양푼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뒷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를 한 70대 할머니셨고 그 맞은편에 엉성한 폼으로 물을 썰고 있는 앳된 여자아이. 익숙한 갈색 머리, 며칠 전 텍사스 집에서 입고 나갔던 바로 그 낡은 청자켓. 클로이였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내 딸, 영영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내 전부가 살아서 그것도 낯선 한국의 노인과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